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시를 발견한 것인데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시는 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요즘엔 나이 들면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쓴 이 글은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이틀 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돼버렸다고요. 물론 모든 요양원과 요양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낸 수많은 보호자들이 혹시 내가 선택한 요양원도 그렇지는 않은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이죠. 그래서 오늘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할머니의 글은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가슴 절절한 사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만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우는 적나라하게 표현된 요양원의 현실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길이라는 현실에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을 끊을 수 없는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병원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라고 말이죠.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들의 가슴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부모는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웁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급속도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통합 평균 수명은 84세로 늘어났고 머지않아 90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40, 50대 중년층들이 60, 70세가 되었을 때 80, 90대의 부모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도 많이 낳아 자식에게 부모의 노후를 의지하거나 부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고독사를 다룬 스틸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공무원 존이 거두어들이는 시체들 대부분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존이 직접 처리를 해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픈 부모를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은 진심을 다해 애도합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에 대해 깊게 성찰을 하게 되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마처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5, 60년대생 부모님들은 갖은 고생을 다 하셨을 겁니다. 또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적 세대인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도맡아 이중고의 등골이 휘지만 배고픈 시기도 견뎌냈던 강인함으로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60년대생들입니다. 과거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다 도맡아 보살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굳이 힘들게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설에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원을 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실비와 진료비의 경우 80%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어 환자는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양병원에 입원 시 평균적으로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며 재활치료를 포함할 경우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 돈은 차이가 있지만 기저귀 값 등 부수적인 비용을 더하면 최소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요양병원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곳은 환자 유치에만 집중해서 시설 투자나 서비스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은 간병비는 싸더라도 실제로 입소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다르게 상주하는 의료인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실제로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 혼자서 환자 20에서 30명을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대기가 많아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는 요양원의 실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입소 3개월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 상처 부위를 보여달라 했지만 치료한 지 얼마 안 돼 붕대를 풀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달 만에 확인한 할아버지의 상태는 얼핏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짓물린 듯한 흔적도 있고 심지어 살이 썩어 뼈가 드러난 곳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녀들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요양원 입소 전까지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조차 스스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음식을 먹으려면 콧줄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결국 무릎 밑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요양원의 학대 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요양원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양원은 꼭 감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스컴에서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노인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늙고 병든 부모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평소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 결정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이라도,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집이 최고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풍족해서 최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될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게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지 준비하는 것을 간과하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50대, 60대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맞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일찍이 다져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반신이 가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관절염이나 골다골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릎, 등이나 어깨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서 완전히 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흔한 얘기이지만 이러한 노인성 질병은 운동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운동은 젊음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 동작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가 낙상사고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사망률은 10배, 이벌률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운동을 하기에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침상 안정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 노인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따라오는 삶의 질 저하인데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인 운동은 일반적인 스포츠나 달리기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활발한 걷기, 집안 청소나 정원 가꾸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요. 건강관리를 위해 집안에서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몸이 아픈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다 보니 중년 이후부턴 치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나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작만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기는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해마를 자극하고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극은 새로운 자극인데요.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웃으며 생활하세요. 전문가들은 웃으면 뇌가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좌뇌와 우뇌를 함께 자극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뇌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뇌의 혈류가 활발하게 흐르고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 뇌는 바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산다면 진짜 웃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 동아리 모임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종합적으로 노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겠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주변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역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 쓰고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에서 30년 후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질 때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늙고 병이 드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순서이지만 저는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족이 큰 병에 걸리면 사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이는 대부분도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와 부모의 돌봄 문제로 자녀들끼리 날이 서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그저 눈물만 흐를 것입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말씀드린 세 가지만 꼭 지키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적금처럼 쌓아나가서 마지막 가는 길에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움직이고 또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젊은 외모는 사라지고 표정도 굽고 옷차림도 허술해지기 마련인데요. 55세인 김명욱 씨는 평소 편한 게 최고라며 등산복 차림이 일상이 되었고 취향 따윈 상관없이 가격이 바로 취향이지라고 외치며 세일과 1+1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런 명욱 씨도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멋쟁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삶을 꾸려나가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50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멋은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명욱 씨는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친구의 옷차림은 우아한 멋이 있었고 말과 생각에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명욱 씨가 포기한 멋은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마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는 첫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는 조언은 바로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 능력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지런히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여자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듯이 노년은 옷으로 화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란 뜻은 아니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과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3가지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 번째는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는 바로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하는데 운이 좋은 장소에 데려다주는 신발이 깨끗하면 운도 저절로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반면 오래된 낡은 신발에는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꼭 버려주셔야 됩니다. 또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편한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화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아주어야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는 색이 바랜 옷이나 늘어진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옷이 늘어나고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의 수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나에게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번영에 갈 사람인지 몰락해 갈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녹이 슬거나 곰팡이, 먼지가 있는 곳은 풍수학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고 철로 만들어진 세탁소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기 마련인데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녹슨 대못을 산천 곳곳에 박았듯이 가정의 운을 끊어버리는 것은 대못뿐만 아니라 녹이 쓴 철제 옷걸이도 해당됩니다. 더구나 철제 옷걸이는 옷의 형태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호의를 가지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녹이 슬지 않고 옷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 옷걸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옷이나 옷장에서 좋지 않은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옷장과 옷방 환기를 자주 시키고 습기제와 방향제를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는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불운을 불러옵니다. 목걸이나 반지에는 펜던트나 보석 같은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또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만듭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둘 중 착용하면 좋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도한 치장은 상대가 보기에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의 운도 막아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은색 줄이나 쇠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금, 은을 제외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 사용은 여러분을 귀티나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게 하고 재물을 부를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는 검은색 옷에는 꼭 이것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검은색 옷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깔끔하기도 하면서 편하고 때탈 걱정도 없고 부담 없는 색상입니다. 다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때는 안에 입는 옷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요.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효과 때문입니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흐린 날에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검은색 옷은 기분이 가라앉고 또 소심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좋겠지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경우에는 꼭 밝은 색의 옷과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줘야 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다섯 번째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꼭 다려서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투나 정장이 구겨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걸어두지 않고 어디든 함부로 던져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또한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의복 손질은 항상 정갈하게 하셨고 의관을 정제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므로 옷차림 하나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로 말하면 정장이나 외투가 됩니다.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정장과 외투입니다. 예전 EBS 방송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남성이 다른 옷차림을 한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인터뷰였는데요. 남성이 정장을 입으니 연봉이 꽤 높아 보이고 호감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일상복과 청바지의 옷차림을 보곤 백수일 것 같다. 연봉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이나 외투의 옷차림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옷차림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 해인사 구경을 갔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은 노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옷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자기의 품격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남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다른 노년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으니까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노년이 되면 외출 시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스스로 품위 있는 노년 대접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을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인데요.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의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색다른 경험을 하거나 6,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공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와 논문에 따르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가다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다소 격이 낮다는 듯 말하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강동 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생기고 예쁘다는 측면에 많이 기울어진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청결, 체형, 화장 등을 포함한 우리의 겉모습, 몸의 관리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는 내적 충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관심도 줄어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 다 커버해줬지만 나이 들면 노화와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잘 드러나고 게다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덜 프로처럼 보여 손해보기 쉽습니다. 이처럼 외모 관리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기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즉,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능력 개발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볼품없게 살을 빼면 볼품없게 늙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을 빼기 힘든 몸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죠.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자. 옷에 몸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체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냥 편한 옷만 고르지 말고 때로는 등줄기가 곧게 펴지는 옷을 입어보세요. 특히 좋은 패턴의 코트나 재킷은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 심플함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코디는 자칫 잘못하면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일 뿐입니다.
옷을 고를 때 반드시 한 가지 아이템은 단조롭지 않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매치하셔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옷차림부터 마음가짐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젊음이란 발랄하고 경쾌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젊은 날의 자신을 그리워하고 젊음과 멀어지는 일을 아쉬워하기보다 중년 노년에만 풍길 수 있는 분위기, 스타일 등에 집중해 현재를 마음껏 누리는 태도가 노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젊은 날에는 젊음 그 자체로 빛이 났듯 중노년에는 그 자체로 멋이 나는 셈이죠. 등산복에는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 외출복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은 집에서도 넥타이를 맨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함께 가꾸는 일은 인생 후반기에 품격을 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멋이 아닌 그 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는 멋이야말로 중년 이후 더 진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매년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처럼 아이는 서서히 청년이 되어가고 청년은 자연스레 늙어 노화의 길로 접어들죠. 하지만 나이 들미 곧 노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한 모순된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둘 다 나이듦을 이야기하지만 전자가 나이에 굴복하고 노쇠 수순에 순응하는 의미라면 후자는 육체적 노화를 벗어나려는 자발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속담을 품고 사시나요? 나이듦이란 물리적 노화일 뿐 우리 몸 안에 가슴에 청춘을 담는 일은 내 의지와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하고 싶다면 잘 늙어가는 것이 곧 오래도록 청춘으로 사는 길이겠죠.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 떠날 때 부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을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첫째, 가까이 살아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도 함께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 해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5가지 중 1가지라도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1번째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 옆에 줄 서 있는데 한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 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2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나이값 못하고 취해 보일까요? 그 중심에는 존경의 가치와 신뢰의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반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의 성숙함은 사라지고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갈등과 다툼은 남 탓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 탓으로 인한 갈등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결국 끌 수 없는 화재로 발전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만 더 소외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노인은 제일 위에 있는 어른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후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하는 모습은 정말로 추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망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파고들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마주할 때 희망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면 체념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아예 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목격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슬픔은 우리를 끔찍한 패닉 상태에 빠뜨립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죽음은 서로 행복했던 추억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약속을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도 이번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이번 삶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탈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상을 왔던 해자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장자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장자도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퍼서 목 놓아 통곡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 장자는 사계절이 되풀이해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하늘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인간에게 삶이란 없었습니다. 우연히 기가 형성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제 다시 변화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그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룬 것과 별개로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내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를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적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참된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힙니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사람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합니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입니다. 6번째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보조제, 갖가지 운동 방법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는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식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이장애는 극단적 다이어트 후 폭식과 거식으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폭식과 거식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건강한 육체는 겉보기에 날씬하고 다부진 몸매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씬한 몸매를 얻는 대신 건강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허기를 정신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허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허전함을 음식을 먹으며 채우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책감과 우울감, 자기 혐오를 느낍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식욕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려 노력할 때 공허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그늘이 걷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타인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 속에 후회스럽다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될 텐데, 지금은 아무렇게 보내면서 어리석게도 오늘도 자꾸 그때만 찾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지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꽃이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바람은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오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꽃처럼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변해가는데 그것을 성장이나 노쇠라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이도 있고 낡아지는 이도 있고 익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용의 시 향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의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